자, 이제 2학기부터는 이미 이론 수업에서는 시작을 했겠지만 처음에 배우는 단원이 전자기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력학과 마찬가지로 전자기학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생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 또 여러분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험 수업을 해야 돼서 일단은 첫 시간으로 이 전자기학의 전체 역사를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학 전체 내용의 어떤 흐름,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이론들이 탄생하게 됐고 결국 이제 완성이 됐는가 하는 거를 이제 가볍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학의 역사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 호박 이야기죠. 호박. 이 호박이라고 하는 이제 광물이 있는데 저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광물을 이제 그 옷 같은데 마찰을 시키고 나면 이제 깃털이나 이제 그런 시로라기 같은 것이 이제 끌려오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그 전부터도 아마 알았을 텐데 이거에 대한 이제 기록을 최초로 남긴 사람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인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여러분이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 익히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현재 그리스 우표에 이렇게 탈레스 초상화하고 이 호박에 의해서 이제 정전기가 일어나는 모습이 이렇게 우표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 현상은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전기 현상은 뭐 아주 옛날부터 인류가 알고 있었지만 한동안 이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약 한 20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이제 영국의 윌리엄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격적으로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길버트라는 사람은 이제 갈릴레이와 함께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 사람인데 갈릴레이와 함께 이 실험 과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 있어서 실험이라는 거를 제대로 된 실험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서 1600년에 자석에 관하여라는 이제 책을 냈는데 이 책에는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버트는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별개다,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리시티 이런 용어들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길버트입니다.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이제 길버트가 이제 실험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길버트가 한 실험에 대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뭐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없어서 못 구했어요. 그거를 어떤 실험들을 했는지 궁금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좀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길버트가 그 정전기에 의한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장치인데, 이게 보면 나침반 바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침반 바늘이랑 이제 똑같은 형태로 생겨서, 저기 이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이게 정전기력의 크기를 이제 저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요 장치를 1787년에 베넷이라는 사람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장치, 금속 박을 이용한 거죠. 금속 박막을 이용한 이 장치로 개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정전기 실험할 때 사용하는 검전기죠. 간이 검전기. 요게 1787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길버트 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마찰에 의한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마찰에 의한 이제 정전기를 일으켜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마찰을 일으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마찰을 일으킨다고 하면 이제 손으로 이제 비벼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이제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험이 되게 힘들고요, 번거롭고 또 이게 그 정전기를 많이 일으키고 싶을 때가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게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음, 게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전기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 손잡이를 돌리면 저 구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 이제 뭐 사람 손이나 다른 물질을 이제 갖다 대게 되면 이제 좀 편리하게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게 됐고요. 이 게리케는 전기현상 자체에 대해서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 기전기를 발명함으로써 이제 마찰 전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리케의 기전기가 발명된 이후로 이 기전기가 다양한 버전으로 여러 과학자들이 만들면서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리케라는 사람은 저 오른쪽 맨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제 마그데부르크 반구라고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진공을 확인하는 진공과 그 대기압을 확인하는 실험 장치죠. 저 장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찰에 의한 정전기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과학자들이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다음에 얘기할 사람이 이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레이. 이 그레이라는 사람은 이제 정전기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전기가 전달되는 물질과 전기가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을 해서 이 물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사람입니다. 자, 요 그림들이 이제 그레이가 했던 실험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 정전기가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실험들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듀페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놀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기에 대한 중요한 사실. 전기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거. 전기의 종류가 두 가지. 실제로 이제 듀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전기의 종류는 이제 유리질하고 수지성. 그러니까 유리 같은 그 재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 그 아까 호박 같은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중요한 사실이죠. 요게 이제 그 만유 인력과의 차이죠. 만유 인력은 이제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질량에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의 종류도 한 가지, 즉 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의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다 보니까 힘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고 사실은 이제 힘의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전기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의 종류가 한 가지인데 힘이 어떨 때는 인력이 작용하고 어떨 땐 청력이 작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걸 실험을 어떻게 했길래 이 전기의 종류가 두 가지고 인력과 청력이 있다는 거를 알아냈는지 그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 어떤 실험하는 실험실 이 두 사람이 사용했던 실험실 장면이나 이런 건 나오는데 이제 구체적인 실험을 설명하는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일단 좀 궁금한데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 궁금한데 관련 자료를 찾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프랭클린 이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걸로 더 유명하죠. 이 번개가 결국 전기 현상에 다름없다라는 걸 이제 실험으로 확인한 사람인데
저기 저 오른쪽 그림에 보면 요 밑에 요 조그만 그 통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사실 라이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이덴병이 이제 또 이 당시에 라이덴병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이제 라이덴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기를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해둘 수 있는 장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축전기 같은 거예요. 그 장치를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는 이제 어떤 교수가 만들면서 이제 그 마찰 전기를 이제 기전기를 통해서 마찰 전기를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실험을 하려면 이걸 또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제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 라이덴병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전기를 이제 저장하는 일까지, 물론 이제 계속 저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전기에 대한 실험들이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번개가 치는 날, 연 끝에다가 뾰족한 금속을 붙인 다음에 이걸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끝을 라이덴병에 연결을 해서, 이 번개가 이제 그 연에 달린 금속에 이제 딱, 쳤을 때, 그때 이제 전기를 딱 모았던 거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실험인데, 그 벤자민은 살았고, 이와 똑같은 실험을 이제 리히만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감전돼서 죽었어요. 1년 뒤에 이제 플랭클린이 이 실험을 하고서 1년 뒤에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이제 즉사를 하게 됐죠. 자, 뭐 이제 이 실험으로 유명하긴 한데 이제 이 플랭클린이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제 플랭클린이 이제 전하라는 용어 그리고 개념, 이걸 이제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이제 어떤 물질이 전기를 띠게 되는 게 전하 때문이다. 전하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는 이제 설명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같은 수만큼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랭클린이 도대체 어떤 실험을 해서 또는 어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이게 궁금한데 요거에 대한 자료도 이제 찾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프리스틀리인데 사실은 이제 프리스틀리는 이제 사실은 화학에서 더 많은 연구를 했죠. 뭐 특히 이산화탄소 발견하면서 탄산수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플로지스톤설을 이제 옹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시험 볼 때 그 플로지스톤설 관한 문제가 있었죠. 라부아지하고 같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기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됐어요. 이제 플랭클린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게 정전기 차폐 효과를 이제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플랭클린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실험을 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실험을 플랭클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던 건데 전기력이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프리스틀리는 이걸 이제 그 힘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기전기를 이용해서 얘를 대전을 시키고 이게 대전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대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로 대전이 됐다. 그럼 여기 이제 정전기 유도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반대쪽은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당겨지겠죠. 그죠? 이 당겨지는 거리를 요걸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스틀리 실험은 힘을 정량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기전기로 마찰 전기를 조금만 일으켰을 때 움직인 거리하고 마찰 전기를 많이 일으켰을 때 움직인 거리를 비교해 보면 전기력이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실험을 했던 거고, 자, 그 뒤에 이제 이 프리스틀리가 얘기한 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쿨롱이라는 사람이 1785년에 이제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쿨롱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그 영국의 캐번디시라는 사람이 만유인력 상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비틀림 저울을 이용해서 만유인력 상수를 구하는 실험을 했죠. 사실은 이 실험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 거죠. 쿨롱이 뭐 새로 했다기보다 이게 이제 만유인력과 전기력이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러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는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한 거죠, 사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배운 이제 쿨롱의 법칙이 나오게 된 거고, 자, 이로써 이제 전기에 대한 정량적인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쿨롱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제 이 전기에 대한 실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원래 이제 생리학자이면서 해부학자인데, 우연히 이 사람이 전기 현상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생리학자이고 해부학자이면서도. 그래서 이 개구리한테 이렇게 그 전극을, 이제 개구리 사체죠, 저게.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구리 사체에 이렇게 전극을 갖다 댔더니 이 다리 근육의 수축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 이 갈바니는 이제 그 해부학자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물리적으로 본 게 아니라서 마치 그 개구리한테 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동물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동물전기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볼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갈바니하고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볼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개구리의 다리가 움직인 건 개구리 다리 자체에서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금속 전극에서 전기가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개구리 다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갈바니하고는 반대로 이제 금속 전기를 주장을 했어요. 이제 전기라는 게 금속에서 나온 것이다 해서 이제 금속 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한 끝에 볼타 전지, 이제 화학 전지죠, 화학 전지. 어떤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이제 어떤 그 산에 담갔더니 거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해서 볼타 전지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1800년에. 그리고 이제 이걸로 그 더 큰 전기를 나타내는 그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금속 전극이랑 그 다음에 이 산이 들어있는 산에 적신 물질을 그 금속 사이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태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 전압의 단위를 이 볼타의 이 부위를 따서 볼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볼타 전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이제 좀 더 깊이 하다가, 이게 PPT가 잘못됐네요. 이 사람이 이제 갈바니가 아니라 옴이에요, 옴. 그 독일의 물리학자인 옴인데, 이 옴이라는 사람이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그 전기 회로에 대한 이제 어떤 옴의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것도 옴의 법칙인데 옴의 발견이라고 수정이 덜 됐네요. 그래서 1827년에 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배터리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전력이라는 이제 용어, 개념을 처음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키르요프라는 사람이 1846년에 이 옴의 법칙을 좀 더 확장해서, 그 옴의 법칙은 뭐 직렬 연결이나 병렬 연결 같이 이제 단순한 회로에서 이제 회로를 가지고 옴이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전기 회로를 좀 더 확장해서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론 수업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전지에 대한 연구,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전기 회로에 대한 연구로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쿨롱의 법칙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한 게 이제 정량적인 관계까지 알게 됐으니까,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이제 많은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 자, 그러던 와중에 1820년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우연히 이제 수업 중에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는 중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기에 대한 수업하고 자기에 대한 수업을 이제 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은 별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우연히 이제 전기 실험을 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마침 나침반이 있었는데 그 나침반이 움직이는 걸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수업 중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연히 발견해서 이게 실험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해서 요 사실,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나침반이 움직인다. 즉 전기 현상에 의해서 전기 현상이 자기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전기학에 대한, 전기 현상에 대한 연구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다시 또 많은 물리학자들이, 당시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같은 해에 비오라고 하는 사람과 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웰스테드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거를 금방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이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이 전기 현상이 우리가 이제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기술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자기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량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요게 기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단서를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얻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제 앙페르 법칙을 만들게 돼요.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앙페르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비오사바르 법칙하고 앙페르 법칙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이는데, 수학적으로도 전혀 달라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미적분학 2, 이제 벡터 캘큘러스를 이용하면 비오사바르 법칙과 앙페르 법칙이 수학적으로 동치 같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현상에 대한 건 전기 현상에 비해서 이제 전기 현상에 대한 연구가 축적됐기 때문이긴 한데, 이제 금방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방 이제 정립을 하게 돼요. 자기 현상에 대한 게. 자, 그리고 1835년에는 가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필드, 전기장, 자기장, 이 장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전기장에까지 확장을 해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까지 이제 수학적으로, 사실은 이 가우스 법칙은 뭐 굳이 법칙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실험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는 자기 현상과 전기 현상, 사실은 쿨롱의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동치예요, 수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벡터 캘큘러스를 사용하면, 거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사용하게 되면 이 쿨롱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동치라는 게 증명이 돼요, 수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과 앙페르 법칙도 이제 벡터 캘큘러스를 쓰면 수학적으로 동치라는 게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써주면 이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배우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우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포텐셜, 이런 이제 개념이 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사실은. 원래 출발점부터가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한 거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우스는 이제 원래 수학자죠, 수학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이제 어떤 수학적인 기술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웨르스테드는 전기 현상이 자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전기 현상이 자기 현상에도 영향을 준다.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오 사바르라든지 뭐 앙페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이 패러데이는 거꾸로 그러면 자기 현상이 전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일으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실험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해요. 뭐 별의별 시도를 다 한 끝에 1831년에 마침내 자기 현상에 의해서 전기 현상이 자기 현상에 의해서 전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자기도 현상, 이걸 전자기도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전기 현상이, 아니, 자기 현상이 전기 현상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정량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확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 지금 저 그림들이 패러데이가 이 전자기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실험 장치들입니다. 저런 방법으로 전기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됐던 거죠. 자, 패러데이가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전자기도 현상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이제 두 가지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 렌츠의 법칙이라는 거,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또 비슷한 시기에 1831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자석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웨르스테드가 발견했던 전기 현상에서 자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걸 사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자석이죠. 전자석. 이 전자석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자체 유도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자체 유도 계수,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이 인덕턴스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인덕턴스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그 인덕턴스의 단위를 이 헨리의 이름을 따서 헨리, H, 대문자 H로 자체 유도 계수의 단위를 정하기도 했죠. 이게 1832년의 일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헨리가 만들어서 썼던 그 전자석이고요.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하여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좀 갭이 있어요. 한 20-30년 정도 갭이 있다가, 지금 헨리가 1832년이니까, 1873년에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자, 지금까지 나왔던 그 현상들, 법칙들, 이것들을 정리를 하다가, 자, 요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요 상황이 여러분 이제 어떤